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저번 시간에 전선로의 전압 조정까지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 전압 조정을 왜 하는지, 전압 조정의 이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조정을 했을 때 일단은 수용가 측과 공급 측의 이점이 다른데요. 첫 번째로 수용가 측에서는요. 전압을 조정함으로써 전격 전압이 됨으로써 여기 기기의 수명이 향상되고 수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효율 또한 증가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공급 측, 자 공급 측에서는 전력 손실을 경감하고요. 전압을 높임으로써 전력 손실 공식 기억나시죠? 전력 손실을 경감하고 또 기기의 과전압 보호, 과전압으로 인해서 기기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급 측에서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점이 있고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노란색을 쓸까요? 첫 번째로 모선 전압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모선 전압 조정. 자, 모선 전압 조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유도 전압 조정기. 이것을 우리가 약호로 IR이라고 하고요. 유도전압 조정기는 그 교류 전압을 연속적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 시 탭 절환기, 탭 절환기.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변압기에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탭을 바꿈으로써 그 출력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모선 전압 조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전압 조정 방법은 바로 선로 전압을 조정하는 겁니다. 선로 전압 조정. 자, 선로 전압 조정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주변압기, 탭 변경. 주변압기의 탭을 변경함으로써 선로의 전압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승합기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단권 변압기가 있죠. 자, 단권 변압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직렬 콘덴서를 사용함으로써 직렬 콘덴서가 뭐죠? 부하의 역류를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데 쓰이는 것이 바로 직렬 콘덴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역률 개선은 병렬 콘덴서가 되겠죠. 직렬 콘덴서를 사용해서 전압 강화를 보상한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은 모선 전압 조정, 선로 전압 조정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전압 조정 이점은 다음과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압을 바꾸는 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상 변압기라고 할 수 있죠. 주상 변압기. 우리가 괄호 5번 주상 변압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상 변압기는 어디에 쓰이나요? 자, 우리가 길을 갈 때 전봇대 있잖아요. 전주라고 하죠. 전주에 이렇게 보시면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밑에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는 변압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상 변압기가 되겠는데요. 주상 변압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형태와 비슷한데요. 자, 이렇게 1차 측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차 측 코일 또한 감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 주상 변압기의 탭 변환이라고 해서 자, 이쪽에 이렇게 탭을 바꿀 수 있는 장치가 1차 측에 존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면은 권수비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이 탭을 변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쪽 입력 전압을 E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전압을 출력 전압 E2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감겨져 있는 전압을 N1, 그리고 이쪽에 감겨져 있는 전압을, 전압이 아니죠. 권수예요, 권수. 이쪽에 감긴 권수를 N1, 이쪽 2차 측의 권수를 N2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변압기의 권수비, 전기 기기에서 배웠던 변압기의 권수비 기억나시죠? 자, 변압기의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요, 2차 측 권수비 N2분의 1차 측 권수비 N1이 되죠. 자, 이것은 전압의 비와도 같습니다. 2차 측 전압 E2분의 1차 측 전압 E1이 되겠죠. 그쵸? 이게 권수비인데, 자, 여기서 변하지 않는 값이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값. 일단은 우리가 1차 측 전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해주는 전압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E2는 변화하겠죠. 이 1차 측 변압은 안 변하는데 이 권수비를 조정함에 따라서 E2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하고, 그럼 N1과 N2 중에 달라지지 않는 것은 N2겠네요. 자, 2차 측 권수는 그대로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N1과 E2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다시 적어볼게요. 이거 대각선으로 곱해보면요. N1 곱하기 E2는 N2 곱하기 E1이 됩니다. 그런데 자, 방금 E1과 N2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관계를 보시면 여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N1이 증가하면은 출력 전압은 감소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N1이 감소하면 자, 출력 전압은 증가하게 됩니다. 서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주상 변압기의 1차 측 탭 변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승합기를 알아볼 텐데, 승합기. 우리가 승합기라고 하면은 단권 변압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단권 변압기가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요. 맨 처음에 전압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측 코일이 감겨져 있죠. 그리고 여기 2차 측 코일 또한 감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선로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부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쭉 이어지겠죠. 자, 이러한 형태를 띠는데, 만약에 제가 입력 전압을 맨 처음에 220V를 줘봤다고 해보겠습니다. 220V요. 그러면 여기도 220V가 걸리겠죠. 220V가 걸리겠죠. 여기도. 자, 220V.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 저항과 리액턴스에서 전압 강화가 20V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쪽 전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은 220에서 20을 뺀 나머지 200V가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부하에서는 220V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받은 전압은 200V입니다. 그럼 나머지 20V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바로 여기서 가져옵니다. 여기가 바로 20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전압을 220V로 승합하는 것, 이것을 바로 단권 변압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단권 변압기를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오고요. 자, 이쪽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어떻게 감겨져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만 표시를 해도 되겠네요. 보시면요. 보세요. 맨 처음에 1차 측 전압을 E1이라고 하겠습니다. E1. 그 다음에 여기 출력 전압, 부하 전압을 E2라고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이 선 기준으로 이 아래 권수, 아래 코일의 권수 있잖아요. 이 단권 변압기가 특징이 이쪽 하나의 권수가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권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권수를 N1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권수를 N2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권수에 발생하는 전압, 그러니까 권수 코일에 의한 전압 E1이라고 하겠습니다. E1. 여기 소문자 2예요. 여기도 E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겠죠. 자,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여기에 I2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는 결국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도 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림이 좀 그렇지만 원래 이렇게 꺾어져서 이 아래에서도 이렇게 I2가 흐르는 것이죠. I2.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E2 전압 있잖아요. E2 전압은 E1 전압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승합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의한 전압만큼 더 높아지는 거라고 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보세요. 출력 전압 E2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전압 E1 플러스 여기에 의한 전압을 고려해 줘야 되니까 E1분의 E2 곱하기 E1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은 볼트죠. 볼트. 자, 이것이 바로 승합 전압인데 여기가 바로 증가된 전압이잖아요. 이 전압이 어디죠? 여기에 의해 발생하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 전압에서 여기에 의해 발생하는 전압.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바로 승합이라고 했습니다. 승합된 전압. 그 다음에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쪽에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발생하는 용량을 자기 용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용량, 이곳에 의한 용량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용량을, 이 부분을 부하 용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용량은 오메가로 표시를 하고요. 부하 용량은 대문자 W로 표시합니다. 형태는 비슷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오메가라고 부르고 여기는 W라고 부른다는 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이라는 것을 구할 텐데 단권 변압기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자, 어떻게 구하냐면요. 잘 보세요. 부하 용량은 전력입니다. 전력. 그쵸?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E2 곱하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2입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자기 용량 보시겠습니다. 자기 용량 보시면 이쪽에 흐르는 전압과 전압 E2와 그리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 보시면 E2 곱하기 I2가 되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 I2 지워져서 결국 E2분의 소문자 E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용량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출력 전압분의 저기에 의한 전압 곱하기 부하 용량이 되겠구나. 자, 이것이 바로 승합기의 자기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승합기의 자기 용량. 자, 정리되셨나요? 여기는 승합된 전압이고요. 승합기에. 여기는 승합기의 자기 용량.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이 형태를 조금 많이 암기하셔야 돼요. 아직 오메가와 W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글로 적으셔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거 개념 확실히 하고 넘어가시고, 그러면 이 단권 변압기에서 이 승합된 전압과 자기 용량을 알아봤잖아요. 그 종류에 어떻게 있는지 볼게요. 자, 결선법에 따라서 좀 다른데 여기가 단권 변압기라고 했을 때 결선에 따른 승합된 전압과 자기 용량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단상. 그리고 그 밑에 Y결선이 있습니다. Y결선은 삼상이죠. 삼상. 자, 그러면 이 단상과 삼상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는 똑같이 우리가 이 승합된 전압을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E2는 E1 플러스 E1분의 E2 그리고 E1. 단위는 볼트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승합기의 자기 용량은 오메가는 2분의 W다. 곱하기 W. 자, 이것이 바로 승합기의 자기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결선법 3상에서 V결선. 자, V결선 또한 3상이죠. 3상 같은 경우는 승합기에 승합된 전압은 똑같습니다. E2라는 것은 E1 플러스 E1분의 E2 곱하기 E1 단위는 볼트. 자, 그런데 승합기의 자기 용량은 조금 다릅니다. 승합기의 자기 용량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오메가는 루트 3분의 2 앞에 루트 3분의 2가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분의 곱하기 W. 자, 이것이 바로 곱하기로 좀 표시할까요? 헷갈리니까. 이것이 바로 승합기의 자기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곱하기 2가 이렇게 분자에 위치한데 이것은 두 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대. V결선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델타 결선에서 델타 결선이 이거잖아요. 그럼 변압기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럴 때 한 대가 없을 때 두 대로 삼상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V결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V결선은 두 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변압기. 그래서 만약에 한 대의 자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는 거죠. 분자가 1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두 대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결선법이 바로 델타 결선이죠. 델타 결선도 마찬가지로 3상이 되겠습니다. 자,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이 승합된 전압부터 다릅니다. 자, E1 플러스 2분의 3이 앞에 붙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똑같이 E1분의 E2 그리고 E1 볼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합된 전압이고, 자, 자기 용량도 다릅니다. 자기 용량 오메가는 루트 3분의 1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한 게 E2 곱하기 E1 분의 E2 제곱 빼기 E1의 제곱. 자, 이거 괄호 아닙니다. 2입니다. 2. 이것이 바로 승합기의 자기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하 용량 W 안 붙여줬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단권 변압기 결선법에 따른 승합된 전압과 자기 용량을 적어 드렸는데요. 이거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 이따가 이제 문제풀이에서도 이용하실 텐데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일단은 요거를 지우고요. 단권 변압기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권 변압기 특징. 단권 변압기 특징 볼게요. 단권 변압기 특징. 자, 단권의 특징. 자, 단권 변압기는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그림을 다시 그려드리면 이렇게 철심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네모가 또 다른 네모가 있고 이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변압기예요. 단권 변압기 아닙니다. 아직. 자, 이렇게 코일이 이런 식으로 감겨 있습니다. 2차 측도 마찬가지죠. 2차 측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겨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변압기라고 했을 때 단권 변압기는 어떤 형태를 띠냐면 똑같이 철심이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아까 전에 이쪽만 감겨 있는 것이 아닌 여기 감겨 있다고 한다면 단권 변압기는 자, 보세요. 이거 좀 특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겨 있는데 2차 측 코일이 그러면 어디에 감겨 있냐면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같이 감겨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조금 작게 그렸는데요. 이거를 조금 늘려 볼게요. 보시면 2차 측 코일이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아래로 여기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아래로 통하는 것이 바로 2차 측 코일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띠는 것이 바로 단권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단권 변압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권수가 하나, 두 개 들어가는데 단권 변압기는 여기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얻는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권수가 작아지니까 리액턴스도 작아지겠죠. 권수가 작아져서 리액턴스도 감소되고 리액턴스가 감소됨에 따라서 동량도 줄어듭니다. 구리의 량이죠. 동량 감소. 동량이 감소되니까 중량 또한 감소됩니다. 중량 또한 감소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효율이 좋습니다. 효율이 좋다. 단권 변압기의 특징은 일반 변압기에 비해 효율이 좋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리액턴스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리액턴스가 감소함으로써 전압 변동률도 낮아집니다. 전압 변동률이 낮아지고요. 그 네 번째 특징으로는 동선이 감소하죠. 동선이 이거 효율이 좋도가 동선이 감소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설 임피던스가 적습니다. 누설 전류에 대한 누설 임피던스가 작아 단락 전류가 크다. 단락 전류가 크다. 자, 이것은 무슨 공식이냐면요.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배웠잖아요. 자, 보시면은 IS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그리고 전격 전류 IN을 곱한 것과 같았죠. 그래서 이 누설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이것이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락 전류와 누설 임피던스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반비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단락 전류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단권 변압기는 이러한 1번부터 4번까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단권 변압기 특징이었고 단권 변압기의 비슷한 모양을 띈 것이 바로 유도전압 조정기입니다. 아까 전에 배웠었죠. 유도전압 조정기. 자, 7번. 유도전압 조정기. 유도전압 조정기는 약호로 IR로 표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유도전압. 그러면은 우리가 단권 변압기는 저렇게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평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는데 제가 좀 특이하게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1차 권선을 각도를 바꾼 겁니다. 원래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각도를 변형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각도에 따라서 전압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유도전압 조정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도전압 조정기는 아까처럼 출력전압 여기가 E2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가 E1이라고 했을 때 승합된 전압은 똑같습니다. 단권 변압기랑 똑같습니다. 여기가 대문자 E2네요. 대문자 E2 그리고 E1 E2 그리고 E1 플러스 E1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유도전압 조정기에 출력된 전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절연내력 시험에 사용되고 그리고 전압 변동이 심한 곳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로 유도전압 조정기입니다.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유도전압 조정기고 그러면 전압을 바꿈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두 가지를 다뤄볼 건데 첫 번째는 플리커, 그 다음에는 고주파에 의한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8번 플리커. 자, 플리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집에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형광등이 계속 깜빡 하는 것이 플리커 현상입니다. 이것이 전압 변동에 의한 현상이고요. 그리고 텔레비전 보실 때, TV 보실 때 TV 자체에서 또 영상에 잡음이 생기는 것을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플리커 현상의 방지 대책 중 수용가 측 말고 전력선 측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지 대책
자, 전력선 측. 전력선 측은 말 그대로 전력을 공급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전력선 측 첫 번째 바로 전용 계통으로 공급. 그 다음 전용 변압기로 공급. 세 번째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외워 주셔야 합니다.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 마지막으로 공급 전압을 승합. 자, 전압을 승합시킴으로써 플리커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외우는 것을 추천드리냐면요. 일단 통, 그리고 전, 그리고 공, 단 해서 그냥 전통공단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전통공단.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맞을수록 머릿속에 잘 기억나요. 전통공단. 이거 나중에 계속 기억나실 겁니다. 전통공단. 두 번째로 수용가측인데 수용가측은 조금 길어요. 그런데 서술형 문제는 나중에 실기를 대비해서라도 미리미리 봐두셔야 필기시험에서는 더욱더 잘 기억나고요. 그리고 이후 나중에 다시 공부하시더라도 아, 나 이렇게 외웠었지 하면서 금방 기억나시니까 저를 믿고 좀 기시더라도 따라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수용가측. 자, 첫 번째로 직렬 콘덴서와 콘덴서 방식, 그리고 삼권선 보상 변압기 방식 사용.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전압의 리액턴스, 전원계통의 리액턴스를 보상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노란색으로 계속 적을 거예요. 이것을 전원의 리액턴스 보상. 자, 이것이 무슨 목적인지는 노란색, 그리고 그 종류는 흰색으로 적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스터 방식, 그리고 상호보상 리액터 방식 사용. 자, 이것이 무슨 목적이냐면 바로 전압 강하를 보상하는 것이죠. 전압 강하. 자, 전압 강하를 보상하기 위해 이런 부스터 방식과 상호 보상 리액터 방식을 사용한다. 세 번째는 동기 조상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리액터 방식과 사이리스터 이용.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콘덴서 개폐 방식. 콘덴서인데 무슨 콘덴서?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콘덴서 개폐 방식. 진짜 길죠? 사용. 이것은 무슨 목적이냐면요. 바로 부하의 무효전력 변동분을 흡수합니다. 부하의 무효전력 변동분 흡수. 자, 마지막으로 바로 직렬 리액터 방식이 있는데요. 직렬 리액터 방식. 이거는 아까 전에 부하의 무효전력 변동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플리커 부하전류 변동분 억제라고 목적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가측 대책은 전력선 측보다 조금 더 길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보통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전력선 측도 많이 나오지만 수용가 측도 빈번하게 나오니까요. 꼭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밑에다가 짧게 적을게요. 이 밑에 여기다가 고주파
9번 고주파. 고주파는 교류에서 고주파로 인한 영향을 말합니다. 고주파로 인한 영향.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경감대책으로 우리가 제5고주파를 제거하거나 제3고주파를 제거하는 데 사용했던 바로 직렬 리액터가 있죠. 직렬 리액터 사용. 자, 단상일 때는 제3고주파를 제거했었고요. 삼상일 때는 제5고주파를 제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에 인한 영향 두 번째, 경감대책 두 번째가 바로 교류 필터의 설치입니다. 자, 필터를 통과하면 고주파가 경감이 되겠죠. 교류 필터의 설치. 그 다음에 기기에 고주파를 견딜 수 있는 고주파 내량이라고 하잖아요. 견딜 수 있는 능력, 내량 강화. 고주파의 기기의 고주파 내량 강화가 바로 이 고주파로 인한 영향 경감대책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그냥 아셔도 충분히 문제 푸시는 데 지장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배전선로 전압 조정은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 배전선로의 보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배전선로의 보호입니다. 네 번째 네모 치시고요. 배전선로의 보호. 송전선로를 보호하는 것에는 차단기 그리고 개전기 등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배전선로에도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배전선로 보호 계통의 예라고 해서 계통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참고해서 이 개폐 장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개폐 장치. 우리가 개폐 장치에는 지금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맨 먼저 나와 있는 게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입니다. 첫 번째,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 자, 글로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는 우리가 약호로 GIS로 표시를 하거나요. 아니면 G/S로 표시를 합니다. 가스 인슐레이션 스위치라고 해서요. 자, 이것은 가스를 이용한 절연이죠. 당연히 한 절연.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부하 전류를 개폐하는, 지금 이 명칭에도 적혀 있듯이 부하 개폐기잖아요. 그래서 부하 절연을 목적으로 부하 전류 개폐 용도가 되겠고, 세 번째는 이것들이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인입구, 배전선로 인입구 쪽에 설치가 됩니다. 분기점 또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로 다뤄볼 것이 바로 자동선로 구분 개폐기입니다. 자, 자동선로 구분 개폐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자동선로 구분 개폐기는 약호로 우리가 섹셔널라이저라고 해서 SE로 표시합니다. 자, 근데 이 자동선로 구분 개폐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적어도 돼요. 자, 섹셔널라이저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동선로 구분 개폐기도 되지만요. 이게 부르기 쉽죠? 6글자라서. 자, 자동선로 구분 개폐기는 무슨 기능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차단 기능이 없습니다. 선로 차단 기능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장 구간을 신속하게 개방하고요. 신속하게 개방. 그리고 차단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타 보호기기와 협조해야 됩니다. 타 보호기기. 혼자 독단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단 기능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디에 설치가 되냐면 바로 분기점에
보통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따가도 배우겠지만 이 다음에 지금 3번에 나올 것이 이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와 조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으로 자동 재폐로 차단기. 자, 자동 재폐로 차단기는 우리가 약호로 뭐라고 하냐면요. RC라고 하고요. RC.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리클로저라고 합니다. 리클로저. 리클로저는 말 그대로 클로저는 닫는다. 그런데 리라고 하니까 다시 닫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무튼 리클로저가 자동 재폐로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역할을 기능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지락 사고, 지락 또는 단락 고장 시 신속하게 고장 구간 개방, 개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고장 구간 개방이라는 것은 고장 구간을 차단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일정 시간 이후 이 재폐로 차단기, 즉 리클로저는 일정 시간 이후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일단 개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얘가 다시 자동적으로 닫아집니다. 그래서 자동 재폐로 차단기가 되는 것이죠. 일정 시간 이후 고장이 발생한 일정 시간 이후 자동적으로 재투입. 자, 이로 인해 순간 고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순간 고장 제거. 일정 시간 이후 다시 닫아지니까요. 세 번째로는 배전 선로에 90% 이상 사고는 보통 순간 고장이기 때문에 이 자동 재폐로 차단기로 차단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0% 이상이 순간 고장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얘가 차단하는 게 아니라 순간 고장일 경우 그 얘 수준에서 이 자동 재폐로 차단기 수준에서 차단이 가능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네 번째 들어가기 전에 하나 다루고 가죠. 제가 아까 전에 이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 섹셔널 라이저와 이 리클로저는 서로 협조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협조가 되냐면 자, 이런 선로가 있고 여기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안경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리클로저가 앞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섹셔널 라이저가 이렇게 위치하고요. 만약에 고장이 여기서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순간 고장일 경우 이 리클로저가 순간적으로 끊어버립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섹셔널 라이저는 동작할 필요가 없겠죠. 일단은 순간 고장이니까 얘가 끊어졌다가 다시 투입됨으로써 제거가 되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얘가 한 3번 정도 그렇게 차단과 투입을 반복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섹셔널 라이저가 계속 리클로저가 동작하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순간 고장이 아니라 영구 고장으로 봐도 무방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 횟수보다 적은 횟수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얘가 이 섹셔널 라이저가 리클로저보다 더 적은 고장 횟수로 개방 횟수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한 번 정도 또 되는 것이고 결국 만약에 얘가 3번에서도 그대로 고장이 또 발생하면 얘는 영구 고장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정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아예 여기를 회로를 정전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최후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우리가 4번째라고 해서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자, 이거는 조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이것은 약호로 우리가 ASS라고 해서 오토 섹션 스위치라고 합니다. 자, ASS.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차단기 그리고 리클로저와 협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고장 구간을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고장 구간을
자동적으로 구분하고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가 되냐면 배전선로 분기점 또는 인입구에 설치가 됩니다. 오토 섹션 스위치.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입니다. 자동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약호를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약호를 먼저 외우시고 명칭과 약호를 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자, 이것은 우리가 ALTS라고 해서 오토 로드가 부하죠. 오토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 전환한다 라고 ALTS라고 약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송전선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변압기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이쪽에는 일종의 예비 전원 선로인 발전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밑에가 부하가 되겠죠. 자, 이것이 부하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여기가 주전원 선로고 이쪽이 예비 전원 선로인데요. 보시면 여기서 고장이 만약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가 이렇게 있다가 정전이 났네? 라고 판단을 하면 이 스위치가 이렇게 개폐기가 이쪽으로 동작하면서 정전이 발생했을 때도 이 부하 입장에서는 이 발전기로부터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동적으로 예비 전원으로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이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배전선로의 보호 개폐 장치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보호로 주상 변압기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2번 소괄호 2번으로 적을게요. 저기 개폐 장치가 1번이었습니다. 주상 변압기 아까 전에 주상 변압기 공부했었죠? 주상 변압기의 보호. 보시면 이거는 필기 시험에서도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사실기 단답형에서도 주상 변압기 1차 측에 설치되는 것은 무엇인가, 2차 측에 설치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1차 측에 어떠한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지 알아보면요. 1차 측에는 명칭 제일 중요합니다. 명칭 1차 측, 2차 측도 중요하지만 명칭이 진짜 중요해요. 바로 컷아웃 스위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약호로 COS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수변전 설비 도면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날개의 느낌이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바로 컷아웃 스위치가 되겠는데요. 1차 측에는 컷아웃 스위치를 통해서 주상 변압기 1차 측에는 이런 컷아웃 스위치를 통해서 이 컷아웃 스위치 안에 퓨즈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 퓨즈로 하여금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주상 변압기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차 측 했고요. 2차 측이 남았네요. 2차 측은 우리가 캐치 홀더, 이름이 좀 귀엽지 않나요? 캐치 홀더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주상 변압기 1차 측에는 컷아웃 스위치로 보호를 한다. 그리고 2차 측에는 캐치 홀더를 사용해서 보호를 한다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장이 아니죠. 4번 배전선로의 보호까지 했고 이제 좀 지우고 마지막 접지 및 전기 안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접지 및 전기 안전입니다. 전기에 있어서 접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접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이 접지 공사의 목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접지 공사의 목적. 자, 도대체 접지 공사를 왜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1번 고저압 혼촉 시 고저압 혼촉 시 저압측 전위 상승 억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압기에서 고압과 저압이 혼촉, 서로 만날 때 만약에 접촉했을 때 저압 측의 전위가 고압 측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전위 상승을 억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에 걸리는 분담전압 억제인데요. 분담전압 경감. 감소라고 할까요? 분담전압 감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접지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기기의 외함이나 이런 것을 딱 만졌을 때 사람이 감전이 될 우려가 있겠죠. 이 분담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또 이제 다뤄볼 텐데 보폭전압도 있고 접촉전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 걸리는 분담전압을 감소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줄임에 목적을 두고 있죠. 세 번째는 선로로부터 선로에 전압이 흐르니까 거기서부터 유도되는 전압에 의한 감전 방지. 선로로부터 유도되는 전압에 의한 감전 방지. 네 번째는 절연계급 저감. 그리고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 자, 이거 저번에 접지의 목적, 중성점 접지의 목적에서도 다뤄보았습니다.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 자, 이것이 바로 접지공사의 목적이니까요. 한 번쯤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분담전압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다 그려볼까요? 어떠한 기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겨 있고 만약에 전압원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전압원이 존재했는데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짜잔 이렇게 사람이 손을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대지라고 했을 때 접지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전류가 발생함에 따라 이렇게 사람으로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면 사람으로 전기가 이렇게 통할 수가 있겠죠. 사람 쪽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감전에 걸리는, 감전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에 접지를 이렇게 대지에다가 해줌으로써 또는 이 주 접지극에다가 보조 접지극을 추가로 매설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함으로써 이 사람의 저항이 대지보다 높고 그리고 이 대지의 저항이 사람보다 낮기 때문에 이상 전류가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서 결국 대지로 흘러 들어가는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을 저감하는 그러한 영향이 되겠는데요. 접촉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번 접촉전압 그리고 보폭전압. 접촉전압은 말 그대로 이렇게 만졌을 때 발생하는 전압이 접촉전압입니다. 사람이 대지전위가 상승된 기기 외함에 접촉했을 때 사람의 손과 발 사이에 발생하는 전압을 우리는 접촉전압이라고 합니다. 보통 건축물과 대지 간 1m 사이에 걸리는 길이에서 사이의 길이에서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전압이 바로 접촉전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 보폭전압은 접지 전극 부근에 지표면에 생기는 전이차입니다. 자, 사람의 발이 이렇게 있으면요. 보통 제가 이렇게 발을 딱 섰을 때 이 길이가 2m에서 1m네요. 1m. 사람 보폭이 1m 정도 되니까요. 1m 사이에 걸리는 전압, 이것을 보폭전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지 주위의 접지극 주변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저감하기 위한 저감 대책을 알아볼게요. 접촉전압과 보폭전압, 즉 분담전압을 저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 첫 번째로는 접지극을 깊게 매설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조금 양이 많을 수는 있는데요. 외우시는 양이 깊게 매설. 이게 사실 읽다 보면은 그냥 당연한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접지극, 아까 보폭전압이 뭐라고 했죠? 접지전극 주변에 사람의 보폭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이 접지극을 깊게 매설하면 여기에 걸리는 보폭전압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메쉬식 접지 방식 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쉬식 접지 방법. 채용. 자, 메쉬식은 뭐냐면요. 그물이에요, 그물. 그러니까 땅을 깎아내고 거기에 접지선을 약간 그물망처럼 쫙 깝니다. 그 위에 땅을 덮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쉬식 접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까는 거예요. 이게 메쉬고요. 세 번째는 위험도가 클때 이런 접촉 전압이나 보폭 전압이 클 것 같은 장소에는 콘크리트와 자갈 사용. 당연하죠. 땅이 위험하다고 한다면 콘크리트와 자갈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접지 저항을 작게 해서 이 접지 저항을 작게 함으로써 더 대지전이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1m 정도 위치에 보조 접지선을 매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조 접지선을 매설한다든지 주 접지선과 접속함으로써 접지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병렬 접속을 통한 접지 저항 감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감 대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폐쇄 배전반 다뤄보고 10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폐쇄 배전반. 자, 폐쇄 배전반은 특징, 장점, 그리고 단점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특징을 좀 알아보면요. 특징. 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특징이 바로 이 폐쇄 배전반은 회로의 모선, 그리고 차단기, 그리고 변성기 있잖아요. 변성기라고 한다면 PT 또는 CT가 되겠죠. 계기용 변압기 또는 계기용 변류기. 그것을 한꺼번에 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진공 차단기를 사용합니다. 진공 차단기. 자, 진공 차단기는 VCB가 되는 거예요. VCB. 자, 두 번째로는 개전기, 계기, 조작 스위치 등을 조합한 것, 계기, 조작 스위치 등을 조합한 것이 바로 폐쇄 배전반이 되겠습니다. 조합. 자, 그러면 두 번째 장점.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장점. 첫 번째로는 제어 및 조작 회로의 구조가 동일하여 제어 및 조작 회로 구조가 동일하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노트 필기 하시면서 외우고 계신 겁니다. 동일해서 상호 호환성이 있고 증설이 용이하다. 그리고 상호 호환성이 있고 호환성이 높고가 맞는 말이 되겠네요. 호환성이 높고 증설 용이. 그래서 만약에 장점을 물어보게 되면은 사실 앞의 내용은 그냥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 호환성이 높고 증설이 용이하다 정도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설치 면적이 축소되고 다 한 곳에 몰려 있잖아요. 설치 면적이 축소되고 유지 보수비 절감. 유지 보수비가 싸집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요. 접지된 금속함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것이 되냐? 바로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죠. 안전 확보 가능. 자, 마지막 장점으로는 우리가 공장에서 이것들이 이제 공장에서 조립한 채로 수송이 되기 때문에 설치 공기가 단축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뒷부분만 암기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공기일까요? 아닙니다. 공기라는 것은 공사기간을 줄임말이에요. 공사기간을 줄임말이 바로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공기가 단축된다.
이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단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점. 단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폐쇄 배전반이 공기 중에 노출됨으로써 공기 중 노출로 인해 결로 이슬이 맺히는 거죠. 결로 또는 코로나 현상에 의해서 기기 열화 발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아까 전에 이게 폐쇄된 배전반이다 보니까 도전부가 밀폐되어서 만약에 정전이 발생했어요.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은 밀폐되어 정전시 너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사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B금 사선이 아니라요. 사선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선,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선이 사선이 되겠고요. 사선 및 활선. 자, 활선은 전기가 흐르고 있는 선, 전압이 걸려 있는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선 및 활선이 구분 어려움. 자, 그래서 사선만 없애든 활선만 다루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선과 활선이 어떤 건지 구분이 잘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 폐쇄 배전반까지 해서 10장을 마무리해봤습니다. 공부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